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냉동 액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냉동 액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냉동 액체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LNG와 LPG가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로 번역되는데, 액화라는 말은 액체화라는 것으로, 액화천연가스는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이 LNG를 연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액화천연가스, 이 LNG를 기체로 만들어서 가스공사에서 가스관을 통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LNG를 저장하는 기지, 주로 한국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한민국에는 5곳이 있고, 그곳에서 액체 상태로 저장된 LNG를 기체 상태로 만들어 일반 가정에 가스관을 통해 공급합니다. 이와 같이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보관하는 이유는 기체보다 액체로 보관하는 것이 그 밀도가 높아서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냉동 액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며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상온 27도, 섭씨 27도에서 여러 물질들은 어떤 것은 고체, 어떤 것은 액체, 어떤 것은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들의 결합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면 상태가 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물에 열을 가하여 온도를 높이면 100도에서 기체인 수증기로 변합니다. 반대로 온도를 내리면 0도, 섭씨 0도에서 고체인 얼음으로 변합니다. 기체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그렇습니다. 이 기체들은 온도를 내리면 액체, 더욱 온도를 내리면 고체로 변합니다. 냉동 액체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이 기체를 온도를 내어 액체로 바꾼 것입니다. 이 냉동 액체를 온도를 더욱 내리면 고체가 됩니다. 냉동 액체는 온도에 관계된 것이므로 우선 온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온도는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온도 체계가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섭씨, 화씨, 절대온도 체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절대온도 체계는 과학 분야에서 이용하는 온도 체계입니다. 섭씨와 화씨는 날씨 등에 많이 사용되는 온도 체계입니다. 온도 체계에는 온도의 기준점이 필요한데, 섭씨와 화씨에서는 물의 어는 온도와 끓는 온도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온도 체계에서는 절대 0도를 기체의 운동이 정지하는 온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섭씨는 물의 끓는 온도, 물의 어는 온도를 0도, 물의 끓는 온도를 100도로 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한 것을 전체 온도에 적용합니다. 반면에 화씨 온도 체계에서는 물의 어는 온도를 32도, 물의 끓는 온도를 212도로 하고 그 사이를 180등분한 것을 전체 온도에 적용합니다. 화씨 온도는 기온을 이야기할 때 거의 양의 값을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섭씨 18도가 섭씨 영하 18도가 화씨 0도에 해당하므로 기온을 이야기할 때는 시베리아 지방 등의 겨울에 기온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온도를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양의 값을 가지므로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습시 온도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미국에서만 이 화씨 온도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도의 측정에서 온도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온도계에서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리량을 측정합니다.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온도에 따른 부피, 색, 전기저항의 변화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이나 병원에서 체온을 재는 데 사용하는 온도계는 수온 또는 알코올 온도계입니다. 이들은 수온이나 알코올의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온도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열기 안에는 온도를 재는데 열전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전대는 두 다른 금속의 접점을 맞는 것인데 접점에서의 온도가 변하면 두 금속 양단의 전압이 변하는 것을 측정하여 온도를 결정합니다. 이 열전대는 온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전열기, 냉장고, 에어컨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열전대를 통해 전압이 측정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정기적으로 전열기, 냉장고, 에어컨의 온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안의 온도를 습시 3도C로 맞추려면 이 온도에 해당하는 열전대의 전압을 입력시켜 두면 됩니다. 이보다 낮은 전압값에서는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낮아지므로 냉장고가 자동으로 꺼지고 이보다 높은 전압이 되면 설정 온도보다 온도가 높아지므로 냉장고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전대 양단에서 온도에 따른 전압 변화가 측정되므로 전열기 등의 온도 조절을 정기적으로 쉽게 할 수 있어서 열전대가 이들 장치의 온도 측정과 제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람은 항온동물입니다. 체온의 조절은 뇌의 시상 하부 부분에서 합니다. 이 조직은 그 혈관을 통과하는 피의 온도를 측정하여 설정 온도 36.5도죠. 이 설정 온도보다 낮으면 기온이 내려가면 온도가 낮아지죠. 그러면은 몸이 떨리거나 하는 등의 체온을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이 발동됩니다. 반면에 설정 온도보다 체온이 높아지면 여름날이 더워가지고 체온이 높아지면 땀을 흘리게 하는 등의 체온을 감소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만약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면 이 바이러스가 열원으로 작용하여 설정 온도를 36.5도보다 높여가지고 계속 오한이 들게 만듭니다. 오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떨리게 하여 온도를 높이게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의 체온 조절은 시상 하부 조직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냉동 액체는 기체의 온도를 내려 액체로 만든 것입니다. 이 액체들의 온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냉동 액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NG는 영하 162도입니다. 습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LPG는 습시로 영하 42도입니다. 이 외에 냉동 액체들의 온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낮은 온도입니다. 액체 공기의 온도가 영하 194도이고 냉동 액체 중에 온도가 가장 낮은 액체 히듐의 온도는 영하 269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냉동 액체가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LNG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연가스가 생산되지 않아 모두 수입에
수입이 어전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올 때 천연가스는 액체로 만들어 즉 LNG 형태로 가져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LNG 탱크 배들에 의해 운반되어 LNG 인수기지까지 옵니다. 현재 LNG 인수기지는 5곳이 있습니다. 인천, 평택, 삼척, 통영, 제주, 조만간에 당진에도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평택에 있는 인수기지가 1986년에 건설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수기지들은 전부 다 항구에 있습니다. 앞서 보았다시피 LNG 배들이 가져와서 항구까지 와서 이 항구에 있는 LNG를 보관하는 이러한 통에 저장을 합니다. 통의 높이를 보면은 한 50m 가까이 되고, 직경이 72m로, 저 정도 같으면은, 바닥이 124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LNG를, 인수기지에서,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한 것이, 우리 가스관을 통해서 일반 가정에 기체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냉동 액체는,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 갑작스런 팽창에 따른 기체 운동의 저하로, 그래서 온도 감소를 함으로, 그것을 이용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 압력이 감소하면은 온도가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줄 톰슨 계수라는 기체마다 그런 값이 있습니다만 그 값이 0보다 커야지만이 온도 감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런 식으로 단열적으로 기체를 팽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에는 뭐 200기압 정도 되고 이 오른쪽엔 1기압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갑작스럽게 기체가 팽창함으로써 기체의 운동이 떨어져가지고 온도 감소가 되는 그런 효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T 밸브라는 그러한 것을 사용하는데 구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는 열린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공질 플러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라 하는 것은 그 안에 구멍이 많아가지고 왼쪽에 기체압력이 높은 데고 오른쪽은 기체압력이 낮죠. 그래서 이 다공질을 통과함으로써 기체가 압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JT 밸브는 액체가 있어도 관 속에 액체가 있어도 이 액체의 온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팽창 엔진은 그야말로 기체를 팽창시키는 그러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액체가 섞여 있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가스만 있어야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체마다 이 최대 반전 온도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대 반전 온도라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JT 계수가 양이 되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최고 온도를 갖다 말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공기라든지 CO2, 질소, 산소, 메탄 이런 것들은 이 최대 반전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온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저게 수소하고 네온하고 히륨은 이 최대 반전 온도가 상온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대 반전 온도가 상온 이상인 경우에는 이 JT 밸브만으로 저 기체를 액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대 반전 온도가 상온 이하 같으면 일단 기체의 온도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 반전 온도까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니온의 경우에 마이너스 23도 C니까 최대 반전 온도가, 그래서 팽창 엔진을 통해서 니온의 이 온도를 영하 23도 C까지 내린 후에 JT 밸브를 작동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소 경우에는 최대 반전 온도가 마이너스 영하 77도인데 저 수소 경우도 팽창 엔진으로 수소 기체의 온도를 영하 77도로 내린 후에 JT 밸브를 작동해서 수소를 액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히료의 경우에는 저 반전 온도가 영하 250도 정도 되기 때문에 특수한 그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전 온도까지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대부분의 기체의 경우는 그냥 JT 밸브만을 사용함으로써 기체를 액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온과 수소, 히륨은 이 최대 반전 온도가 영하이기 때문에, 영하 몇 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온도 이하로 팽창 엔진을 통해서 기체 온도를 내린 후에 JT 밸브를 작동시킴으로써 우리가 액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가정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냉장고나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이 기구들입니다. 이 기기들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는 결과적으로 JT 밸브를 이용해서 이 기체를 갖다가 JT 밸브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팽창시킴으로써 기체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 떨어진 기체의 온도를 이용해서 냉장고 안 또는 방 안의 온도를 내리는 그러한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 보다시피 이 기본적인 구조는 컴프레셔는 기체의 압력을 높이는 그런 장치고요. 그래서 이 관 안에 냉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배가 이 컴프레셔에 의해서 압력이 높아져서 이것이 JT 밸브에서 팽창돼서 기체의 온도가 떨어지고, 이 떨어진 기체의 온도의 냉기에 의해서 이 안쪽에 온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냉매로서는 옛날에는 프레온가스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해서 요새는 이 테트라플로로에탄 이걸 갖다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냉비의 조건에는 앞에서 봤다시피 이 줄 톰슨 계수, 그래서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큰 것일수록 좋죠. 그래서 줄 톰슨 계수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조금 변화해도 온도가 많이 변하는 그러한 냉배를 쓰면 좋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프레온가스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요새는 이런 식으로 C2H2F4를 갖다가 냉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히륨 경우에는 최대 반전 온도가 습시로 영하 245도라 그랬죠.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온도인데요. 그리고 히륨의 액체의 온도는 영하 269도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 히륨을 액체화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최대 반전 온도인 영하 245도까지 내리거든요. 내린 후에 JT 밸브를 작동해서 액체화를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저기 상당히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액체 질소가 영하 196도예요. 그래서 이 기체를 갖다가 이 액체 질소와 열교환을 해가지고 일단 이 기체의 온도를 영하 196도로 떨어뜨려요.
이 액체 질소의 냉기를 이용했어요. 그 후에 팽창 엔진을 통해서, 여러 개의 팽창 엔진을 통해서 온도를 내려서 이 JT 밸브에 입력되기 전에 이 기체의 온도가 영하 245도까지 떨어지게 한 후에 JT 밸브가 작동돼서 그쪽으로 기체가 들어가서 이 히리움이 액체화됩니다. 자, 이런 것을 갖다 반복함으로써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액체 히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치는 이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 냉동액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액체라는 것은 이 과학자들이 이 영원히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기체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체를 갖다가 모든 기체를 온도를 내리면 모두 다 액체로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과학적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냉동액체의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람이 이 1840년에 미국의 의사 고리라는 사람이 이 공기를 액화시킨 것이 그 처음입니다. 이 고리라는 의사는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들을 방음 온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200기압 정도 되는 공기를 갑자기 밸브를 열어가지고 팽창시킴으로써 차가운 물방울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방안의 이 온도를 내리는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냉동액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얼음도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리고 1853년에 줄과 톰슨이 이 줄 톰슨 밸브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줄 톰슨 밸브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대량으로 기체를 액체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액체화된 것은 공기입니다. 공기는 그냥 공기를 갖다가 이 압력을 높여가지고 팽창시키면 되기 때문에 공기의 이 액체화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죠. 우리 앞에 고리라는 이 사람도 이 공기 200기압대로 공기를 갑자기 팽창시키는데 공기가 그냥 우리가 이 공기를 그냥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순수 기체의 경우에는 이 공기에서부터 산소를 또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공기보다는 좀 늦게 액체화가 시도됐어요. 그래서 1877년에 까일레익 하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이 산소 액체화를 성공합니다. 그리고 1883년 산소와 질소, 수소의 액체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수소 액체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이 드와라는 사람이 이 냉동액체를 담는 새로운 통을 갖다가 개발하고 난 후입니다. 냉동액체는 영하 100도, 200도 가까이 되는 이러한 냉동액체니까 보통의 통에 담아 놓으면은 순식간에 공기 중에 달아납니다. 온도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깥 온도차고 냉동액체 온도차가 워낙 커서 바깥에서 열이 들어서 이 냉동액체를 갖다 기화시켜서 순식간에 날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1892년에 드와라는 사람은 이 냉동액체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통을 갖다가 발명했습니다. 통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면은 이 구조를 보면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를 진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진공으로 만듦으로써 바깥에 있는 열이 안쪽으로 전도가 되지 않죠. 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자나 이런 물질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공으로 만들면 바깥에서 안으로 열을 갖다 전달시키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 전도가 방지됩니다. 그리고 복사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 복사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전자기파가 들어가지고 전자기파 에너지에서 안쪽에 냉동 액체의 온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벽면에다가 은을 도금합니다. 은을 도금하면은 그 사이에 전자기파가 반사반사 돼가지고 안쪽으로 침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통을 갖다가 만들어서 결국 이제 열 전도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열 복사도 방지하니까 오랫동안 안쪽에 냉동 액체를 갖다가 액체 상태로 보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더화가 이 이름을 갖다 우리가 더화라 부릅니다. 이 통을 더화라 부르는데 이 더화를 발명함으로부터 해서 액체 수소가 우리가 수소를 액체화시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더화의 구조는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온병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보다시피 이중 유리백에다가 그 안쪽에 은도금을 하고 뭐 이런 이 단열재를 또 엮고 이래가지고 뜨거운 물체는 오래 또 차가운 것도 오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온도를 유지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보온병의 이 구조가 우리 앞에서 우리가 보한 더화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화의 구조를 우리가 이 보온병 구조에 적용해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냉동 액체의 상업적 중요성을 갖다가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로 린데입니다. 린데는 1879년 이 액체 공기 생산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부터 액체 공기의 대량 생산을 갖다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은 이 냉동 액체가 여러 방면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린데라는 사람이 이 냉동 액체라는 것이 굉장히 실용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걸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입니다. 현재 린데 그룹은 이 냉동 액체 생산 회사로서 이 다국적 기업으로서 세계 최대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데라는 사람은 프랑스에서의 이 냉동 액체 생산 공장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1908년에 온스라는 사람이 액체 이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영원히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기체가 있느냐 하는 과학적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기체는 액체화 된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죠. 그래서 액체 이듐이 가장 냉동 액체의 가장 온도가 낮은 것인데 그래서 액체 이듐까지 얻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기체는 온도를 내리면 액체화 된다, 액화된다는 것은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 영원히 이 기체 상태에 존재하는 기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액체 이듐을 생산하고부터는 모든 기체는 온도를 내리면 다 액체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926년에 고다드라는 사람이 이 액체 산소와 가솔린 혼합 연료를 사용해서 로켓을 처음으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나사에 있는 고다드 스페이스 센터가 이 사람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로켓을 호기심에 샜습니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유용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뒤에 깨닫게 됐죠. 왜냐하면 로켓을 이용해서 그 탄도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도른베르그라는 이 독일의 장군입니다. 장군이고 이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독일의 로켓 개발 책임자로서 이 B2 로켓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폰 브라운이라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함께 도론베르그가 이 BT 로켓을 개발해서 영국의 런던에 그 폭탄을 실어가지고 보냈죠. 그래서 이 액체 냉동 액체를 이용한 군사적으로 이용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자, 이 도론베르그는 이 독일군 소장이고 비로켓 개발 책임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군의 포로가 사실 영국군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미국에서 로켓 기술 확보를 위해서 영국에 요구를 했어요. 이 사람을 석방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1947년 7월에 이 사람은 미국으로 와서 그 이후에 미국의 로켓 개발에 참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도 B2 로켓을 개발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B2 로켓을 영국 공격용으로 실용화시킨 사람입니다. 1944년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2차 대전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이 로켓 개발에 참여했고, 그리고 특히 나사에서 마셜 우주비행센터의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아폴로 11호의 추진 세턴5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폰 브라운을 갖다가 미국 로켓의 아버지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턴5를 이용해서 인간을 갖다가 달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후에 스페이스 셔틀도 띄워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 냉동 액체가 이 로켓 개발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 보면요. 1956년에 아틀라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개발됐고, 이 미사일에서는 액체 수소를 추인제로 사용했고요. 1961년에 세턴5 로켓이 개발됐고, 이 세턴5는 액체 수소, 액체 산소 추인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이 세턴5를 이용해서 인간이 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냉동 액체를 갖다 추인제로 이용한 로켓에 의해서 무수한 인공위성들이 지금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인공위성이 이 적국의 탐지를 위한 군사위성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저와 같이 뭐 GP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신혁명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통신혁명이 결국 인공위성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고, 인공위성은 결과적으로 이 냉동액체 추진제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냉동액체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통신의 편리함을 가져다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와 같이 이 미사일이 이 핵무기를 실어나는, 그래서 적국에 핵무기를 실어나는 그런 쪽으로 군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냉동액체가 이 핵전쟁이 나면 결국 인류가 멸망할 테니까 결국 이제 냉동액체가 인류 멸망의 단초를 제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은 항상 양면적입니다만은 이 냉동액체가 인간한테 좋은 역할도 했고 또 나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냉동액체의 사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냉동액체는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소의 급속 냉동,
채소라든지 이런 이 식품을 급속으로 냉동하면 영양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소의 급속 냉동에 이 냉동 액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의 이용, 수정란의 보관이라든지 혈액 보관, 냉동 수술, MRI, 초전도체 자석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의료 분야에 이 냉동 액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냉동 인간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피해타이어 재생 이런 쪽에 또는 초전도체 자기 부상 열차 이런 여러 분야에 이 냉동 액체가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액체 질소를 이용한 식품의 급속 냉동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 냉동을 하면 식품의 형태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폐타이어 재생에도 이용되는데요. 폐타이어 재생에서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고무 안쪽에 철심들이 있어요. 가는 철사들이 그래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타이어를 그 철심들이 있는데 가는 철선들이에요. 그 선들을 갖다가 이 고무를 태울 수도 없고 그래서 냉동 액체를 이용하면 저걸 갖다가 냉동 액체에 담그면 얼죠. 얼면은 그걸 갖다가 망치로 치든지 해서 이 고무 부분과 그리고 철심 부분을 갖다가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폐타이어 재생에 냉동 액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란이라든지 혈액 보관하는 냉동 보관통 이것도 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엔 냉동 인간인데요. 냉동 인간은 크라이오닉스라 해서 인체 냉동 보존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냉동 인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현재 의학 기술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병에 걸린 사람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그때 다시 소생하기 위해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냉동 인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냉동 기술은 수정란을 냉동시켰다가 해동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 전체를 냉동시켰다가 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은 먼 미래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냉동 인간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동 후에도 자신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냉동 인간은 복제 인간과 다릅니다. 복제 인간은 형태만 그 사람과 같으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없습니다. 반면에 냉동 인간은 냉동 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기억을 해동 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기억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뇌세포가 파괴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영하 196도로 냉동시킬 때 세포 안에 물이 얼기 때문에 이 얼음에 의해 세포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냉동인간을 만들 때 혈액을 모두 뽑아내고 글리서릴 계통의 동결방지액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결방지액의 독성 때문에 세포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약 60%만을 글리서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술로는 일정 부분 뇌세포의 파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영하 130도에서 세포가 끈적끈적한 형태의 유리화 되는데 이렇게 만들 경우 세포의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영하 130도인 냉동 액체가 없고 또한 온도를 영하 130도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뇌세포도 해동될 그런 시절에서는 이 나노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 분자 크기가 제어 가능하기 때문에 냉동 이 치유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죽음은 법적인 죽음과 실제적인 죽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인 죽음은 피의 순환이 없어지는 심장이 멈추는 때입니다. 반면에 실제적인 죽음은 법적인 죽음 후에 세포의 파괴가 진행되어 어떠한 기술로도 파괴된 세포의 회복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죽음과 실제적인 죽음 사이에 시간 간격이 대략 한 수시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냉동인간의 기술은 이 법적인 죽음 후에 실제적인 죽음 전에 시신을 저온 상태로 만들어 세포 파괴를 정지시킨 후 기술이 발달되는 미래에 다시 소생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동 과정을 보면요, 살아있는 사람을 냉동시켜도 없으니까요, 죽음 직후에, 그러니까, 이 병원에 그 사람이, 그 회원이, 회원제를 하기 때문에 회원이, 죽음에 임하겠다, 이러면은, 이 회사에서 사람을 파견하겠죠. 파견을 기다리고 있다가, 의사가, 죽었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죽음 직후에 인공호흡기로 뇌에 피와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체를 얼음으로 싸고 피희석제를 투입하고 그런 후에 냉동인간 회사로 시체를 옮겨서 시체에서 물을 제거하고 냉동방지제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드라이 아이스로 영하 130도로 내립니다. 그리고 같이 6구의 시체를 그 후에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통에 거꾸로 놓습니다. 이 거꾸로 놓는 이유는, 인체 안에서 셀 경우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자기, 기억을 갖다가, 되살리를 하면은, 뇌세포가 파괴되지 않아야 되니까, 뇌세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냉동인간의 아이디어는 1940년 바실 루엣부터 시작되었으나 최초의 냉동인간은 1967년 닥터 제임스 베더포드가 냉동됨으로써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6명이 냉동되었으나 자금 부족 또는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해동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알코사가 창립됨으로써 냉동인간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자금력이 생기고 우수한 과학자들이 이 회사에 대거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영화 등에서 냉동인간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나옴으로써 대중적인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현재는 여러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코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크라이제닉스 소사이티, 그 다음에 유로클리오, 이거는 포르투갈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크라이제닉스 인스티튜트하고요. 크리오루스 해가지고 이거는 러시아에 있는 냉동인간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가지 이 냉동인간 이 단체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용이 어느 정도냐를 갖다 우리가 인터넷에 서치해보면요. 이 알코 회사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만, 이 전체 몸을 냉동시킬 때, 20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머리만 냉동시킬 때, 8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사실 전체 몸을 냉동시킬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몸을 해동시켜가지고 다시 소생시킬 그런 기술이 있을 때가 되면은 셀프 하나로 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몸은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머리 부분하고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만 냉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체 몸을 다 냉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몸을 냉동시킬 때 20만 달러 들고 머리만 냉동시킬 때 8만 달러 든다. 이러한 것이
이 알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요금이 있는데요. 미국이나, 이 캐나다 이외에,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 경우에는, $10,000 든다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경우에는, $50,000 더 든다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미국 경우에는, 미국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200,000 하면 전체 보험을 냉동시킬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외의 나라는 $10,000 더 들고, 특히 중국에는, $50,000 더 들죠. 그래서 $250,000가 든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주로 이제 이 대부분 그 냉동 회사들이, 이 냉동 인간 회사들이 이 회원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알코 회사 경우에는 1년에 550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550불을 계속 넣어야 되죠. 넣고 나서 이제, 죽음이 임박하면은, 이 냉동 회사, 인원들이 병원에 파견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처리를 하고 이래서 결국 이제 냉동되면은 $200,000를 갖다가 또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제에다가 회원제 회비를 계속 내고 있다가 죽게 되면은 냉동시킬 때는 뭐 이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좀 유명인으로서 이 냉동인간이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테드 윌리엄스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존 헨리 윌리엄스도 뭐 같이 이런 식으로 냉동인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냉동인간이 되기를 갖다가 이 공헌한 사람, 그래서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공헌한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으로는 뭐 레리 킹 라이브의 호스트로 일한 이 레리 킹하고 페리스 힐턴의 재벌이죠. 재벌의 이 상속녀,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해가지고 유명한 가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죽으면은 냉동인간이 되어 있다가 미래에 다시 태어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헌한 사람들이 있고요. 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지금 냉동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의 그 냉동인간이 현재 존재하느냐? 지금 2017년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346명이 있답니다. 미국에. 그리고 가장 큰 회사는 알코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크라제닉 인스티튜트 CI 해가지고 이 두 회사가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오러스 저거는 러시아 회사인데요. 어쨌거나 현재 뭐 미국에 러시아는 또 따로 있지 싶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미국에 2017년 현재 그 데이터에 의하면은 이 냉동인간이 346명이 냉동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회원수가 한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앞으로 냉동인간이 될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전신을 냉동시키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이 이제 머리 부분만 냉동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통은 미래에 복제하여 머리에 붙여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머리 부분만 하면 $80,000라고 했으니까 좀 가격이 그렇고 전신을 하면 $200,000라고 했죠. 그래서 머리 부분만 냉동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들의 이 냉동인간 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냉동 수술에 냉동 액체가 사용되어 있고요. MRI 초전도체 자석,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액체 이륨이 통 안에 있습니다. 또 자기 보상 현상을 이용해서 초전도체의 자기 보상 현상을 이용해서
자기 보상 열차도 지금 현재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떠가 있기 때문에, 떠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마찰이 없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열차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원에는 산소가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 액체 산소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실 안에서는 이걸 갖다가 기초로 만들어 가지고 환자에 투입합니다만은 이 대량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액체 상태인 액체 산소를 갖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LNG 차 같은 경우는 LNG를 갖다가 연료로 사용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 주유소의 탱크 안에는 액체 LNG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동차에 주입할 때는 그걸 기체로 만들어 가지고 가압시켜 가지고 이 자동차의 연료통에 기체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LNG 충전소 밑에는 저런 식으로 큰 통이 있어 가지고 그 통에 액체의 LNG가 보관되어 있고 이 차량에 의해서 가져와 가지고 통 안에 채워 넣습니다. 채워 넣으면은 일반 차량들은 주유할 때는 그래서 이 LNG를 갖다가 넣을 때는 기체로 만들어 가지고 넣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초유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초전도체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초유체는 생소하리라 생각됩니다. 초전도체는 고체이므로 전기저항이 없는 물질을 말합니다. 반면에 초유체는 유체, 즉 액체에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즉 액체가 점성이 없어지는 성질입니다. 이 초유체는 다른 것은 없고요. 액체 흐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액체 흐름의 온도가 특정 온도, 흐름상은 2.7K, 흐름상은 3mK 이하에서 점성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마치 이 통을 액체 헤륨 액체에 넣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알다시피 통의 위면이 액체 면 밑으로 내려가야 비로소 액체가 통에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그러나 초유체의 경우 저와 같이 이 통의 윗면이 이 유체면 위에 있더라도 이 액체 이름이 초유체이니까 점성이 없으니까 저 액체가 관의 표면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채웁니다. 그래서 저 통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통의 윗면이 이 액체 면보다 높아도 그 안쪽에 액체 이름이 채워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채워진 통을 갖다가 저와 같이 위로 액체면 위로 올리면은 우리가 일반 액체 같으면은 액체가 그대로 있겠죠. 있는데 저 초유체의 경우에는 점성이 없어서 그 통의 표면을 따라 가지고 스스로 그 통을 비웁니다. 그래서 한참 있으면은 그 안쪽에 기름 액체가 다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 유체가 액체 이름이 점성이 없기 때문에 저런 현상을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원형의 관 속에 초유체를 넣고 흔들어서 유체를 흐르게 할 경우에 보통 유체는 관의 안쪽 면과의 그 액체가 점성 때문에 곧 멈춥니다. 그러나 초유체는 영원히 동일한 속도가 안 변하고 유속으로 원형관을 흐르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초전도체의 경우 한번 전류를 흘리면 그 전류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MRI에서 초전도체 자석도 한번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을 만들면 더 이상 전류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류를 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전류가 계속 흐르기 때문이죠.
전기 저항이 없이 전류의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저항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류에 발생하는 자기장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RI 초전도체 자석도 한번 우리가 전압을 줘가지고 전류 흘리면은 그대로 끄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전류 변화가 없고 계속 동일한 전류가 흐르고 그래서 동일한 자기장을 형성을 합니다. 자, 오늘은 다소 생소한 냉동 액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이 끝난 후 냉동 액체가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LNG를 일상에 사용하고 있고 냉동 액체의 연구의 산물인 보온병도 이용하고 있고 불임에서의 수정란의 보관이나 채소의 급속 냉동에도 냉동 액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동 액체 추진제와 산화제, 액체 산소죠. 산소를 이용한 로켓에 의해 궤도에 오른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GPS 신호를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터로 매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냉동 액체 추진제에 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이 ICBM이 그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언제라도 적국에 이 핵폭탄을 갖다가 실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지금 가상의 적국에 이 ICBM의 갖다가 조준하고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날아갑니다. 이에 따라 언젠가 핵에 의해 인류가 멸종되지 않을까, 멸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 영원한 기체가 존재하느냐 하는 의문에서 시작한 냉동액체 연구가 인간에게 이로움도 주지만 인류 멸종의 위험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모든 과학 분야가 그렇지만 초기에는 과학적 호기심에서 출발하고 그것이 무기에 사용된 다음에야 인류의 이로운 방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냉동 액체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